서비스 개선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바꿔보는 거죠. 예, 고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어떤 다른 외부의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와 있죠. 우리 택배 회사가 배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개선한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건 뭘까요? 서비스를 확장하는 건 서비스를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자, 기존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 서비스를 기존 고객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가 현재 있는 고객들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떤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걸 만들어냈더라라는 예시가 여기 적혀 있죠. 자, 고객을 확장하는 건 뭘까요? 고객을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 뭐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신규 고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존의 고객들 말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전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거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그래서 뭐 서비스의 기술, 제품, 문화, 지식의 결합,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걸 새로 만들어서 신규 시장의 개척 활동을 펼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뭐 카셔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R&D 활동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서비스 가치 공동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전에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 고객한테 어떻게 팔까를 고민해서 고객이 구매를 하는 형태였었죠. 일단은 만들고 이거를 어디다 팔까 고민하고 고객한테 판매한다. 이게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자, 요즘은 어떻냐면요. 고객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기업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꾸로 된 거죠. 자, 이 파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뭐예요? 이 제품을 하나 만들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얘기, 고객이 원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기업이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창출해내는 거. 그게 뭡니까? 가치를 공동 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보험회사에서 옛날에는 보험 전문가가 새로운 보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그 새로운 보험을 만들 때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거에 관련된 보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 직원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뭐 합니까? 그 괜찮은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서비스의 가치 공동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고객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 고객의 가치라는 것은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가치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어떤 생각? 아, 이제 고객들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 고객들이 기업에 있는 직원들만큼 더 많은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독점적인 정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보 자체가 대중화가 되면서 고객들은 하나의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우리 서비스 품질의 정의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자, 우리 제품 품질,
하고는 좀 분명히 구분이 되는 서비스 품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전 기대와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의 그 비교의 결과로 서비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어때요? 너무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실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전 과정,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다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은 이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경험해야지만 알고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빈출이라고 제가 표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품질은 CS 부서 혹은 뭐 고객 만족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사.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서비스 품질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것에 누구든지 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접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객이 반응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는 고정적인 게 아니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수준이나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품질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잘했어가 아니라 계속 잘 관리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고객들한테도 우리의 서비스 품질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제대로 좀 교육해서 고객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 품질을 잘 관리를 하셨을 때 자, 우리 회사의 어떤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서비스 품질로 인해서 회사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품질 측정 자체는 개선, 보완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은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는 왜 어려워요? 주관적이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도요. 이 친구는 야, 거기 서비스 너무 괜찮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요즘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원하는 니즈가 완전 달랐을 때, 그렇죠? 목표가 달랐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자, 서비스 품질은요. 써보고 후결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결제를 해놓고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나빴어요, 뭘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대다수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별로면 조용히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이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생산과 소비의 그 동시성, 뭡니까? 비분리성 설명을 했을 때에도 고객의 현장에 계속 존재하잖아요. 고객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고객으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들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왔네요.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자, 자원과 고객이 따로 존재하므로 고객과 자원의 변화를 파악하기 쉬울까요? 네, 쉽지 않죠. 네, 자원을 고객들이 눈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참 어렵다. 자, 서비스 품질 모형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모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빈도 나오고요, 그랜누스, 뭐 주란, 그 다음에 뭐 레티넌, 카마커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자들의 모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노입니다. 카노는 이제 가노 노리아키.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죠. 예, 가노 노리아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소비자는 작은 것들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충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길 뿐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어떤 서비스를 주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비용인 거예요. 열심히 줬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조차도 서비스 품질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서운한 경우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모형을 잘 보시면 품질이 갖고 있는 진부화 현상. 진부화 현상이 뭐죠? 진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력적인 요소였던 고객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자꾸 주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들이 당연하게 진부화됐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주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매력적인 요소들은 어때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어요. 고객이 굉장히 자극이 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래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자, 우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충족하고 불충족된 것들을 나름대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 지금 서비스 직종에서 혹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매력적 요소와 이런저런 요소와 역차별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자, 매력적 요소는 뭐냐면요. 주잖아요. 그럼 고객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준 거죠.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만족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매력적 요소는 안 주더라도 고객이 불만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주더라도 원래 이거는 주는 거 아니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이런적 요소라는 것은 충족했을 때 만족하고 주면 만족하고 충족이 안 되면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연비. 자동차 연비는 타면 탈수록 어때요? 연비가 좋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기름을 얼마 전에 넣었는데 굉장히 오래 가네. 그러니까 자동차 연비가 좋으면은 자동차를 계속 모는 동안에 기분이 좋죠. 하지만 자동차 연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얼마 전에 기름 넣었는데 또 기름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론적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적 요소는 뭡니까? 주었을 때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우리 강의장 안에도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칠판, 그 다음에 뭐 이런 분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 칠판이 있다 그래서 이 조명이 있다라고 해서 되게 놀랍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연적 요소는요 오히려 주어도 당연하고 근데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어때요?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무관심 요소는요. 주어도 안 주어도 뭐 그냥 괜찮아요. 네, 별로 고객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관심 요소가 되겠고요. 역품질 요소는요. 이거 의외인데요. 주었을 때 오히려 더 불만하는 것들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 그냥 편안하게 옷 좀 보기 위해서 쇼핑하려고 들어간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보고 싶은데 직원이 와가지고요. 지나치게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뭐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과도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우들.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직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역품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카노 노리아키 교수는요, 이 진부화 현상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회사에 차별화된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B의 그 서브컬 모형입니다.
피셋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세 학자의 이름을 합친 합성어죠. 그래서 파라수라만, 자이드아물, 베리 이 세 사람의 이제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만들어진 지. 그리고 사실 서비스의 논문을 써보시는 이런 서비스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서브컬 모형을 바탕으로 논문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나름대로 이 피셋비가 셋이 굉장히 친합니다. 예, 친한데 계속 같이 나올 거예요.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는 요소들로 처음에는 10가지 차원으로 이제 개발을 해낸 거예요. 개발하다 보니까 근데 좀 너무 많아. 예,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해서 그 10가지 차원 중에서 나름대로 좀 겹치는 것들을 묶었습니다. 예, 묶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을 5가지로 줄인 것이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뢰성은 뭐냐면 직원이 약속한 걸 제대로 지켰는가 그거죠. 자, 두 번째, 응답성이라는 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저기요, 언니, 뭐 필요한 거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네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해서 신속히 반응하는 것들. 자, 세 번째는 확신성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원의 전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이 내가 묻는 것들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공감성이죠. 그래서 직원이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친절하고 공손하게 배려해주고 있는지. 자, 마지막이 유형성인데 유형성이라는 것은 그 고객이 머무르고 있는 환경적인, 물리적인 환경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보통 이 5가지를 놓고 서비스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몇 가지로요? 5가지로 줄였고 이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였다라는 것들을 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피셋비가 개발한 서브컬 모형의 5가지 속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다면은 뭘까요? 정답은 무형성.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서 유형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갭 모형입니다. 네, 갭은 정말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기업은 나름대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죠. 물론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하지만 기업은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지만 고객들은 100% 만족하지 못해요. 기업과 고객은요 늘 어때요? 갭이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되는 그 원인을 5가지로 구분한 것이 갭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회사가 갭 몇인지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갭 1부터 한번 볼게요. 갭 1은 누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사장님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영자죠. 예. 그러니까 경영자가 뭔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거나 혹은 고객 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돼서 제대로 고객 니즈를 파악을 못했거나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갭 1은 뭐가 될까요? 갭 1은 경영자가 고객 조사를 제대로 하고 고객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패널 제도, 그래서 고객이 와가지고 경영자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준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갭 2는 뭐냐면요. 품질 명세 격차. 자, 여기서 이제 명세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명세라는 말을 그냥 매뉴얼로 바꿔볼게요. 자, 기존의 경영자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매뉴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경영자는 분명히 고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들어진 매뉴얼은 전부 다 직원 위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싹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갭2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거기에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되겠죠. 누구에 맞게? 경영자의 생각에 맞게. 근데 여러분 요게요. 시험에 경영자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에 맞게끔 바꾼다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경영자의 어떤 경영 철학과 비슷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전달 격차입니다. 자,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죠? 직원이 되는 거예요, 직원. 그렇다면 갭3는 누구 문제? 직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너무 업무가 과부하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갭3는 뭐예요? 인사 정책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거, 복리후생을 늘려주는 거, 여러 가지 것들, 직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자, 갭4는 뭐냐면 시장 커뮤니케이션 격차라고 해서요. 얘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이랑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은 고객의 기대치를 너무 심하게 올렸거나 과대 광고를 했거나 그래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갭4를 해결하는 방법 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갭5는 사실 요거는 회사에서 해줄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고객님 스스로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고객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 근데 실제로 받은 서비스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안에는요. 갭 1, 2, 3, 4가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갭 모양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모를 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자, 갭 모양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기업에서 모를 때.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죠, 여러분? 갭 1이고 경영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영자의 문제가 된다면 뭘 해야 됩니까? 경영층과의 소통의 채널을 개선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SQM 한번 볼 텐데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가 뭐죠? 토탈. 그 다음에 S는 서비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뭔가 품질이잖아요. 품질 안에 보통 제품 품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품질 개념 안에는 직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죠? 회사 내부에 매뉴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경영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고객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서 한꺼번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TSQM에서는요, 노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뭐냐면은 품질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품질의 트롤로지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서비스를 제대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계획 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한 다음에 통제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품질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서비스 품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돈이 없이는 그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품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품질 비용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품 검수하고 투입 비용, 상품의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의 총합을 우리는 품질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비용의 종류가 4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예방 비용입니다. 아직 서비스 품질이 정확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품질이 완성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주업체 관리 비용이라든가 사전에 교육하는 거라든가 마케팅 조사비 이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예방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 비용이 높은 회사가 실제 서비스 품질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평가 비용은 이 서비스가 제대로 그 기준에 충족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비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입고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공정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시험 비용, 품질 인증 비용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평가 비용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가 완전히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고객의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 비용 이런 것들은 평가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평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고객한테 전달되기 전에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평가 비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실패 비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객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달되기 직전에 이거는 지금 고객한테 전달됐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개선하는, 그죠? 그것을 이제 뭔가 문제화하고 그것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어쨌든 그 고객한테 전달되기 직전에 결함이 발견되었지만 그냥 고객들한테 내보내서 그 사후에 그 컴플레인 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한테 전달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외부 실패 비용 이게 아주 가장 무서운 거죠. 뭡니까? 고객한테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리고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컴플레인 처리하죠. 리콜 발생되죠. 그다음에 그거 예를 들어서 교체 비용 들어가죠. 이제 이런 문제들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 실패 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자, 불량 품질 비용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서비스가 오히려 기대한 것만큼 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때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ull, 나쁘다라는 뜻이잖아요. 불량 품질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통 불량 품질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계산되고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비용이 이 재무상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들은 직접적 불량 비용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비용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혹은 서비스에 실패가 많이 일어나서 너무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이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죠. 그런 것들은 뭐가 돼요? 불만 비용, 명성상실, 기회상실 이런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객들이 이탈을 할 거고 소문을 안 좋게 내줄 거지만 그것은 100% 특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 불량, 그 품질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요. 자, 서비스 품질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이죠? 서비스 품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내부 실패 비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방 비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예방 비용이 높은 회사는 실제로 굉장히 서비스 품질도 좋더라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브젝트 2의 핵심 특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용어가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용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비스 품질 관리 부서에 있는 분들 혹은 서비스의 매니저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이 파트를 꼭 공부하셔서 우리 회사에 적용하시는 그런 또 기회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브젝트 3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